아유, 근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진짜 걱정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1,275명으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1년 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규모의 확진자가 세상에 대박 사건. 나왔습니다. 불과 어제 기존의 역대 최다였던 12월에 1,240명을 머지않아서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하루 만에 현실이 그러네요, 돼버린 진짜. 건데요. 특히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의 81%를 차지하는 99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근데요. 지금 이 정도도 걱정이 큰데요. 이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자칫 방심하다간요. 세상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확진자 수 2,000명대가 될 수도 있답니다. 방역당국 얘기 그리고 전문가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00명이 되는 거는 저는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 검사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지금도 2,000명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가 PCR 검사한 것만 지금 수치를 하는데 어제도 백화점 주변에 만 건을 하는데 키트도 없어지고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저는 PCR 검사 플러스 자가 검사 키트를 지금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성격히 다운을 시켜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짜 지금 걱정이 큽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게다가 더 큰 걱정은요. 걱정을 키우는 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10건 중에 3건이나 된다. 비율로 따지면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00명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만 해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 한참 됐어요. 그러면 한 명 이상의 감염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0명 나왔으면 내일은 2,00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있겠네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도 지금 30% 가깝잖아요. 그러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이 안 되고 예를 들면 감염이 됐는데도 확진 여부를 전혀 모르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좀 더 강하게 좀 해서 이걸 한꺼번에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꺾지 않으면 재생산 지수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이번에 좀 강하게 3단계 뛰어넘고 최고 단계가 지금 4단계거든요. 4단계는 거의 이제 락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해서 단기간에 좀 이 추세를 좀 꺾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김복준 의원님 4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국민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4단계가 되면요. 사실상 이 국민들이 외출 금지예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종교시설에서 예배, 미사, 법회 이거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클럽이라든지 나이트, 그다음에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이런 데는 아예 이제 전면 집합 금지 영업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22시까지 하지 그렇죠, 네.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집회라든지 이런 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되고요. 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 원격 수업합니다. 수업. 스포츠 경기 무관중. 예, 그다음에 숙박 시설도 3분의 2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국민의 어떤 일상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제도 올스톱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상당히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물론 여러 곳곳에서 아직 4단계가 되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결혼 날짜 잡아둔 예비 신랑 신부들 걱정도 클 수밖에 없어.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인데 오늘 특히 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연기 또 해드려야 되고 네. 또 취소 원하면 또 취소해드려야 되고 결혼식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2030 세대 분들인데 네. 신랑 신부들이 멘붕이 온 거지. 지금 우리 사업자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 일원 한 푼 현재 된 것도 없고 우리가 출산 지원 정책으로 연 뭐 20조씩 쓴다는데 네. 출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결혼을 해야 출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식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런 결혼. 그러니까요. 근데 어디 비단 지금 예비 신랑 신부만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기업들도요 대책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위기의식을 느낀 각 기업들도 바로 오늘 새로운 지침들을 내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출장이나 회식, 집합교육 등의 활동을 당분간 자제하고요. 한화건설은 본사 인원의 30%의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DLENC는 본사 인원의 50% 재택근무를 지침이고요. 대한항공은 본사 및 서서운 사업 등에 대해서요. 부선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택근무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비단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공무원과 공기업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식사는 밖에 나가서 안 한 지 오래됐고요. 다 아하. 도시락을 시켜 먹고 회의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도 이제 칸막이나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들어요. 물론 이제 빠삭해가지고 코로나를 더 확실히 잡으면 좋겠지만 그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예방 백신이 다 온 국민이 맞지 않는 이상 코로나는 계속해서 창궐할 수밖에 없고 또 예방 백신을 맞아도 변이 발현사가 나오면 그럼 앞으로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를 봉쇄하면은 자영업자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외국 선진국에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굉장히 경증이라고 하거든요. 뭐 죽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독감같이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병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요. 언론 보면 뭐 백신 접종률 30% 나는데 그 30%는 뭐냐면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그렇죠. 30%예요. 2차까지 완전히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10% 정도 겨우 넘은 정도예요. 아직 모자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30%란 말만 1차 접종 마친 말만 듣고 많이 맞았네. 우리 좀 나아졌네 상황. 이런 착시 현상, 혼동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체 발생 인원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1,200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81%라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994명이거든요. 수도권에서만 1,000명 가까이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방역 대책을 좀 더 강화시켜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학원이나 음식점, 노래방 종사자들은 신체 검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든 없든 일단 가서 검사 받으라는 거고요. 대중교통은 10시 이후에 선제적으로 먼저 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받으라는 자기의 거예요. 어떤 그 증세가 없어도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은 10시 이후에 20% 감축 운행하기로 했고요. 선별 진료소 지금 현재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2배로 확충해서 51개소로 늘려서 네. 누구든 원하면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전체 확진자 중에 서울 수도권에서 81%의 확진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웃픈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일이나 어떤 부득이하게 서울 수도권 계신 분들이 지방에 갈 일이 계시잖아요. 지방에서는 싫어한답니다. 상거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이게 웃픈 상황, 웃지도 못할 상황이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만, 안진용 기자님이 뭐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 다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차제에 서울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도 이 환자 발생 속도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지금 위중한 상황이니까 일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서울만 할지 아니면 수도권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서는 단계를 조정할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4단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요. 서민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큰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조정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요. 적어도 14일 이전에는요. 이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 고심 중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안진용 기자님, 오늘부터 이제 당장 실시하게 된 제도가 있다는데 대체 뭡니까? 어떤 걸 실시한다는 거예요? 네, 방역 강화를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1차에서는 경고에 끝났는데 오늘부터는 중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은 곧바로 운영 중단 10일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아하. 방역 당국은 이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요.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호소하고 있는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폭정을 하는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온 국민들이 다시 고통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죄송해요. 힘든데 도움은 못 되고 고생합니다. 한 1일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시기를 우리가 더 넘겨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힘냅시다. 여러 가지 힘드신데 미안해요. 확진자 나오고 하면 고생하고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못 모이게 되잖아요.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예. 고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내겠습니다. 네. 심야 영업이라든가 비밀 영업을 하다 걸리면 네네네. 지금은 가참시 해를 아, 예.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네. 사실 방역 당국 또 김부겸 총리의 저 말에 제가 무슨 힘을 빼자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요. 저렇게 호소를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방역 지침 이제 조만간 완화될 것처럼 얘기 있었잖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하더라고. 희망 고문 당했다고. 자영업자들이 오직하면 그런 얘기하더라고. 조만간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느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급격히 지금 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현 상태만 유지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흥업소 같은 거 이런데 그 업주들은 반년 넘게 영업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분들 사실 코로나로 병 걸려서 속된 말로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신지 그러니까 이분들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근데 이제 저 보니까 그래요. 그 영업 통제하는 거요. 그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그 업장 통제하는 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네. 이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요. 네. 술 마신 사람 통제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책임을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통째로 미루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술 마신 사람 통제하는 거 저도 옛날에 지구대 파출소도 근무해봤지만 이건 진짜 강력범 다루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부 또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문 닫는 분도 계시고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완전히 나은 다음에 하자. 차라리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것도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가게 문을 열어도 가게 문을 닫아도 속이 타들어가는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도 이제 안내할 때에도 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술 드신 분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트러블도 있고 정부에서 보면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이 시간들이 조금 이제 끝나나 싶었어요. 사실 기대감도 크고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도 좀 많이 크고. 걱정 큽니다.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 얼굴에 수심 가득한 거 보세요. 그런데 이 걱정이 더 지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드는 게 지금 현대백화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지금까지 76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방송하는 이 중에도 확진자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근무를 했고 또 물류창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용을 했던 것이 1차적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직원들이 장시간 함께 근무를 하면서 탈의실 같은 공용 이용 공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전파의 고리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일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요, 오는 12일까지 임시 휴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특성은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거. 왜? 백화점 왔던 사람이 다 각자 다시 생활 영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관련해서 백화점 직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이 유독 좀 백화점에 유동 인구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세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행사도 있어서 월 초에 항상 이렇게 브랜드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해서 백화점에 유동 인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직원들은 직원 식당을 이용을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흡연실,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직원용 화장실이 워낙에 좀 협소하고 좁죠. 여러 분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양치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사실 제일 주목해야 되는 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양치하고 가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고 화장실에 또 입이나 소에 이렇게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서 그 뭐 화장실에 수도꼭지나 뭐 휴지, 문손잡이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뒤에 이용하는 사람이 만지면 바로 감염이 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재문 교수님,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백화점 특성상, 건물 특성상 구멍이 숭숭숭 뚫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직원들 같은 경우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식사할 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근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안심하고 그냥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같이 네네. 일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그 전체가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 직원용 화장실은 더 조그맣거든요. 일반 그 고객들이 쓰는 화장실보다. 그러니까 좀 더 밀접해 있고 거기서 이제 양치질도 하고 밥 먹고 나면 이러다 보면 이제 그 확진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만졌던 수도꼭지나 손잡이를 만지면 이제 바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뭘까요? 식품 창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하 1층에 가면 보통 식품 코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식품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냉장고처럼 돼 있는데 약간 넓게 돼 있으니까 시원하고 선선하잖아요. 식품들을 모아놓은 곳. 그러니까 직원들이 쉴 때 거기 들어가서 쉬시나 봐요.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 들어가면 좀 에어컨이 없더라도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대화도 하시고 간식을 섭취하면서 거기서 또 감염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남구청장의 어떤 발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 소식이 퍼지면서 어제요, 이곳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딥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 자체가 그 인근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요. 그렇죠, 아까 네. 뭐 설명하신 것처럼 주말에 방문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대상자가 10만 명 어머, 이상 될 세상에.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 검사 받으려고 줄을 쓴 분들이 저기 나오지 지금 이 않습니까? 줄인가요? 예. 네. 수백 미터 이거 줄이 늘어서서 아하. 줄을 쓰게 되고 아마 검사하는데도 3-4시간 걸린 모양이에요. 아하, 네. 완전 북새통이죠. 네. 그래서 받은 사람이 9,750명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보건소, 이 선별진료소 이런 데에는 4,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던 진단 키트가 있었는 모양인데요. 네. 그게 동납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못 받은 거예요. 또 아하. 그러다가 나중에 2시간 후에 재개가 돼요. 거의 소동입니다 지금. 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요, 개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혹시 확진됐을 경우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자기의 동선을 일일이 다 밝히는 그것도 협조도 중요하잖아요. 최재범 교수님.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화가 나는 건 공무원이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공무원이. 아하.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다녀왔냐면 잘 아시는 지난해 11월, 12월에 가장 논란이 됐던 곳이 어디냐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라고 네네네. 종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갔다 온 내용 동선을 숨겼던 거예요. 아하. 이걸 얘기했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간 내용을 숨기는 바람에 결국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확산돼서 네. 이분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공문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로 본인이 뭐 걸린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는 안 되도록 동선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떳떳하지 않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거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안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은폐를 한 경우에 그래서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처벌할 수가 있는데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하지만 실형이 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만큼 법원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무시했다. 역학조사 방해에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2천만 원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심을 순간적으로 먹고 자라는 악덕 바이러스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하는 부모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한 20대 여성이 5살 난 아이에게 가혹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여성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요.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급기야 지난 2월 이 남편을 압박하기 위한 명목으로 5살 난 아이를 남편의 회사 앞에 세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월이면요 정말 한겨울입니다. 매섭습니다. 칼바람 매섭습니다.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심지어 7차례에 걸쳐서 아이를 전 남편의 회사 아니면 집 앞에 세워두기까지 했는데요. 짧게는 1시간부터 8시간, 어머. 길게는 13시간 동안 세상에. 아이를 추위 속에 떨게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 저런 세상에. 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자신의 비뚤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아우 세상에. 저 보세요. 당시 상황을 그냥 저희가 저렇게 사파로 나타냈습니다만 진짜 얼마나 추웠을까. 저 사파만 봐도 저 아이 떠는 모습 봐도 진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옵니다. 김복주님, 애가 무슨 죄예요? 애가 무슨 죄라고 저렇게 세웁니까?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저렇게 아이를 세웠는데 아마 그 과정 중에 1시간 반 빼고 한 33시간 정도 아이를 그 실외에서 오돌오돌 떨게 저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제가 좀 한 것 같습니다. 천하의 나쁜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례로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밉다고 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리는 못난 남편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즉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부모로서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아이를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소유물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막 눈물이 나고요. 막 분노를 넘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당키는 합니까? 마땅치 않죠. 저런 일이 발생하면요. 저 아이는 서 있는 몇 분이 안 지나면 사람들에서 바로 보호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보질 않아요. 아이가 부모 없이 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서 있는 장면을 보면 바로 보호기관에 데려가고요. 그리고 부모가 와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교육받고 처벌받고 네. 제대로 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아이를 내주지 않아요. 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정도 있어요. 한국 학생들 중에 유학생들 중에 아이를 놓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옆집에 신고로 아이를 데려가 버려요. 아하. 그리고 절대로 엄마 아빠가 놀아서 진술서 다 쓰고요. 네. 조사 다 받고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는 네. 너무 이런 부분에 관대해요. 이거 처벌 똑바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 진짜 몹쓸 짓을 한 엄마란 사람 아니 뭔가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놔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여성 이 경찰이 처벌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했더니 대전으로 도망갔었어요. 피한 거죠. 네. 그러다가 5월 12일 날 부산에서 체포를 경찰이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예, 경찰이 검거해가지고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도중에 또 경찰관한테 뭐 침뱉고 또 난동을 피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 학대한 거, 아동복지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제 같이 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진짜 이인철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뭐 이혼 관련 송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대체 그럼 진짜 이 엄마입니까? 엄마예요? 이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전 남편한테 뭘 압박하려고 이 불쌍한 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예,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심리는 뭐냐면 이 남편에 대한 미움과 복수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보여주고 싶고 심지어는 남편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려고 또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를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이제 이쁜데 이 아빠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이를 일부러 아빠한테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세상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 내 심정을 좀 이해해봐라.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의외로 또 아이가 잘 자라요. 아빠가 잘 키웁니다. 그럼 엄마가 이 행동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친권과 양육권도 박탈되고 아빠한테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또 양육비도 지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혼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미울 수 있습니다. 미울 수 있지만 자녀는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맞아요. 자녀를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몹쓸 엄마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해당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보면 전 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네. 이 여성은 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세상에. 1심 재판부가 분명히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양형에 고려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항소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모르긴 몰라도요. 5살이면요. 다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이 트라우마 어떡합니까, 트라우마를.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겪을 앞으로의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평생 동안 이 아이는요. 엄마나 또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아이를 저렇게 고통 속에다 방치해놓고 엄마나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누군가 자기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떠나지 않을까? 나는 혹시나 다른 사람부터 버려지진 않을까? 이런 트라우마 속에 계속 살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사회생활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치료해서 아이가 온전하게 정신적인 상처를 빨리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모, 이 엄마라는 사람이 줬던 이 상처는요 아주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 미움 감정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아이 앞에서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태도는 저는 재판부도 그래요. 지금 뭐 침을 뱉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피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에게 줬던 이 상처는요 1년 6개월로 해결되는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평생 동안 정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항소심에서 좀 더 깊이 이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요. 이런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요. 경찰이 여성을 발견했을 땐 숨진 뒤였고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평소에 지병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의 사망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요. 고인이 되신 이분을 포함해서 청소 근로자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노조 측은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번 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유족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소 노동자분이 숨지셨어요. 근데 유족과요. 지금 노조 측은 이번에 사망하신 분을 포함해 서울대 이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평소에도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식 근로 환경에서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자, 차근차근 얘기를 듣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공채를 통과했기에 건강했고 기숙사 중에는 가장 힘들고 오래된 925동에서 자식 같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쓰레기의 양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도리어 군대식으로 관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코로나 국면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평소보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이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숨진 이 씨는요, 이 여학생 기숙사 925동을 혼자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유족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힘들고 오래된 건물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4층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하하. 그래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이 4층짜리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을 했던 거죠. 노조에 따르면요. 바로 여긴가 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갖고 최소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날라야 됐고요. 병 같은 경우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손이 저릴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사망하신 분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다고 이제 유족 측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앞서 이제 휴게실 모습이 잠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실의 어떤 상황도 쉴 수가 없는 이곳이 휴게실이에요, 세상에.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만약에 이 휴게실에서 사망하시면 혼자 널찍하게 쉬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기숙사 925동 건물은요. 준공한 지가 38년이 지난 아주 낡은 그 건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 샤워실, 휴게 공간 같은 게 거의 시설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청소노동자 하시는 분들 휴게실은요. 6명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서 저곳에 6분이 쉬신다는 여섯 거예요. 분이 동시에 들어가면 몸을 겨우 이렇게 그냥 붙여서 누울 정도 이렇다고 해요. 네. 이거 사망하신 그 이 씨 같은 경우 이제 26일 날 아침 8시 정도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하시는 일이 쓰레기 수거하고 기숙사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일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선진국이라는 얘기,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라는 개념은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그만치 대우받는 나라고 사회입니다. 네. 근데 과연 보수 포함해서 복리까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사회가 저분들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슴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0리터 쓰레기 봉투 무게 여러분 혹시 가늠이 되세요? 우리 가정용 있잖아요. 20리터입니다.
그거 드는 것도 뭘 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거울 땐 정말 손가락이 정말 저려옵니다. 그런데 100리터를 들고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67차례 하루에.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만 나릅니까? 병. 기숙사에서 나온 음료수병, 무슨 병 다 있을 거, 병 같은 거 다 일일이 집어서 손가락이 저려올 정도면 어느 정도 날랐겠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요. 이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께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그 회의에 이른바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도 있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회의 때 정장과 구두,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 하였지만 저희는 근무 중이라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입지 않았다고, 원하는 대로 수첩을 챙기지 않았다고 마이너스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진범 교수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영업직 아주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 메고 출근한 지금 직원들 뽑은 겁니까? 아니 지금 회의에 지금 정장에 넥타이에 구두 신고 참석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업무를 하기 전에 회의할 때는 그 업무에 적절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청소 업무십니다. 청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고 바로 흩어져서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회의하는데 왜 지금 드레스, 남자는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를 신는다고요? 그게 청소하는 분의 복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체? 그리고 펜하고 수첩을 안 갖고 왔다고 감점을 시켜요? 아니 펜하고 수첩 안 갖고 올 수도 있죠. 진짜. 그게 뭐 감점 요인입니까? 이분들이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학교에?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청소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팀장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도리어 청소에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들이 정장 입고 남방 멋진 구두 신고 와서 청소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또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 시간을 왜 그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업무를 하든 그 업무 공간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고 회의하고 그리고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감점 주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아주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 주고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팀장으로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냐고요. 그런데요. 100번 양보해서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요. 혹시 보시다가 아니 그래도 청소가 주 업무면 저 쓰레기 봉투 좀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회의도 좀 뭐 말끔한 복장으로 회의 좀 참석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건물 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각동에 근무하는 동료분들 이름 적기 등등등. 또한 단양 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갑작스러움에 저희들은 당황스럽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서울대 생활관을 영어로 쓰랍니다. 관악 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랍니다. 저 못 쓰겠습니다. 저 못 써요. 아 그러면 저는 서울대 구경도 못 하겠네. 정문도 통과 못 하겠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눈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지를 보니까 진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그 시험 문제가 있어요? 네, 실제로 한번 보면요. 네. 뭐 919동의 준공 연도는 어떻게 되느냐. 또 보너스 문제라고 나온 게 각동을 담당하는 동료 이름을 써라. 그리고 기숙사 이름 영어와 한문으로 적어서 내라.
우리 조직이 처음 개관한 연도는 몇 년도냐? 속해 있는 조직과 팀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해서 써내라. 아니 과연 출제자는 이런 문제 내놓고 자기는 이런 문제 맞출 수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와 미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게다가 점수를 공개해서 면박과 모욕감까지 줬다고 하는 게 지금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달에 안전관리팀장이 새로 부임한 뒤에 이런 갑질이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관계자는 일하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했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얘기 한번 듣고 가야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 설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그 수뇌부 쪽에 있는 대표되는 분들이 이런 거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독단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야지 좀 서글프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속된 말로 이 대장놀이 하고 있네요.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본인이 거기에 근무하니까 속된 말로 명성과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휴머니즘이 없는데, 인간성이 없는데 이분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 들고요. 네. 이거 진짜 허영입니다. 아니 청소하시는 것과 즉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업무와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재문 교수님?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리고 한자로 영어로 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본인이 저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건물 이름 아시잖아요. 이거 건물 이름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알아야 됩니까? 한자로 알아야 됩니까? 그게 청소 노동하시는 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노동하러 오신 분한테 청소만 잘하면 되지 시험을 왜 봅니까 대체? 이게 청소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대체? 무슨 이유예요 대체?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서울대 그 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이라는 사람 행동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서울대는 2년 전에도 청소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도.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민주교수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2번이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학교가 제대로 재발 방지 안 한 거 아니냐. 대체 이런 사람을 왜 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주게 하는. 그러면 더 황당한 건 저는요. 서울대가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 숨진 청소 근로자의 할당된 업무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업무가 과도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무한을 주고 점수 공개해가지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겠습니까? 이것도 갑질입니다. 일의 노동에 몸으로 노동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요. 사람한테 이런 스트레스 주고 갑질하는 거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상의 위험이 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 당장 해직시키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서울대의 당연한 처리일 텐데 그런 것으로 가지 않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파이터가 분노해도 시청자분들이 분노해도 국민분들이 분노해도 사실 유족분들의 이 갈갈이 찢긴 마음을 다 아물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족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의 현실가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월세를 내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너무도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적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근로자를 대우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를 하러 왔지 죽으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해 꼭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철 변호사님. 얼마나 화가 나면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에서 뭐가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 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심지어 어떤 이 청소 노동자들은요. 이 휴식할 곳도 없고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저도 이제 제 귀를 의심하게 됐는데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네. 아니 껍데기만 선진국이 뭐 합니까? 하드웨어만 선진국이 뭐 합니까? 그죠? 이 소프트웨어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뭐 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서울대가 나왔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정말 갑질을 한 거고요. IQ만 좋으면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EQ,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